여기 평범한 중년 남자와 여자가 산악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짜릿한 비밀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상견례에서 만난 둘은 자식이 결혼을 앞둔 상대방의 사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고 결혼을 막아야 한다며 혼란에 빠지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려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지내온 가정이 파멸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주말 아침. 북한산 정상 백운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에 오른 중년의 남자 김재혁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활기가 넘쳤다. 그의 곁에서 함께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여자. 박서진의 뺨은 상기된 흥분으로 복숭아빛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50대 중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인 취미를 가진 푸른솔 산악회의 에이스들이었다. 적어도 다른 회원들 눈에는 그랬다. 역시 회장님이랑 같이 오르니까 힘든 줄을 모르겠네. 서진이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웃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실린 미묘한 교태를 재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휙 둘러본 후 마치 실수인 척 그녀의 손을 스쳤다. 짜릿한 전기가 두 사람의 손끝에서 심장으로 흘렀다. 박 총무님 체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하산주 한 잔 생각 간절하네. 하산주는 그들만의 은어였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있고 싶다는 뜻. 두 사람은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이유가 등산 때문이 아니었다. 이 야외의 광활한 밀실 속에서 그들은 달고 다른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시 심장이 뛰는 남자와 여자였다.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위험한 낙원이었다. 그날 저녁 재혁의 집. 고급스러운 식탁 위에는 아내 이은혜가 정성껏 차린 진수성찬이 올라와 있었다. 은혜는 땀 흘리고 온 남편을 위해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남편의 건강한 취미를 자랑스러워했다. 여보, 오늘 산행은 어땠어요? 우리 아들 태준이도 당신 닮아서 뭘 하나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데. 다음 주말에는 태준이랑 같이 등산 가보는 건 어때요? 재혁은 영혼 없는 표정으로 갈비찜을 씹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래. 좋지. 그의 머릿속은 온통 산 정상에서 나눈 서진과의 은밀한 눈빛으로 가득했다. 은혜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랑은 이제 그에게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식탁 밑으로 몰래 핸드폰을 들어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더라. 같은 시각, 서진의 집. 서재에 틀어박혀 논문만 들여다보는 남편, 최진석 교수는 식탁에 앉은 서진에게 핀잔을 줬다. 주말마다 산에 싸돌아다니니 얼굴이 촌스럽게 다 탔잖아. 내일 학회장 부부랑 저녁 약속 있는 거 잊지 않았겠지? 가서 품위 없게 행동하지 말고. 서진은 대꾸 없이 입술만 깨물었다. 남편에게 그녀는 집안의 품위를 유지하는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외로움, 그녀의 욕망, 그녀의 존재 자체를 남편은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재혁의 문자였다. 서진의 메마른 얼굴에 순간적으로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남편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답장을 보냈다. 회장님 눈빛에 심장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들의 위험한 비밀이 평화로운 가정의 수면 아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을 때 각자의 집에서 사랑을 키우던 아들 김태준과 딸 최아름은 인생 최고의 결심을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재혁과 은혜 부부 앞에 아들 태준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같은 시각 서재 문을 두드린 딸 아름이 최진석과 서진 앞에 섰다. 아빠, 엄마, 저 결혼할래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재혁과 서진은 자식들의 폭탄 선언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올랐다. 금지옥 옆 키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결혼.
그것은 모든 부모의 꿈이었다. 그들은 세상 가장 행복한 부모가 된 듯 자식들의 손을 잡고 축복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재혁과 서진은 각자의 배우자 옆에서 몰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들은 오늘 있었던 최고의 소식을 그들의 진짜 연인에게 알려야 했다. 나, 이제 사돈 될 사람 생겼어. 키읔키읔키읔. 어머, 회장님도요? 저도요. 우리 다음 주 산행 때 제대로 축하 파티예요.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운명 같은 짜릿함을 느꼈다. 그 운명이 곧 서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일주일 뒤,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방 안에는 어색하지만 설레는 공기가 감돌았다. 재혁과 은혜, 그리고 아들 태준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은혜는 연신 아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어머님이 참 고우신 분이면 좋겠다고 속삭였다. 재혁은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어서 이 지루한 자리를 끝내고 주말에 서진을 만날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별실의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최아름과 근엄한 표정의 최진석 교수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 뒤를 따라 세상 가장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서는 한 여자. 박서진이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의 여자가 어젯밤까지도 자신의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이던 박총무라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서진 역시 재혁을 발견하고는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고급 스카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두 사람의 세상은 멈췄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시간은 흘러갔다.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김태준 엄마 이은혜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부인. 은혜가 활짝 웃으며 서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서진은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겨우 손을 맞잡았다. 네. 안녕하세요. 최아름. 엄마. 박서진입니다. 최 교수는 재혁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최진석입니다. 우리 딸아이를 많이 아껴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장님. 재혁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겨우 내밀어 악수했다.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산의 진미가 코스로 나왔지만 네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는 모래를 씹는 듯한 맛이었다. 어머, 그런데 두 분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은혜의 해맑은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다.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급체를 좀 해서. 재혁이 황급히 변명했다. 저도.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봐요. 서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최 교수가 재혁을 보며 말했다. 듣자 하니 사돈께서도 산을 좋아하신다고. 제 아내도 주말마다 산에 갑니다. 푸른솔 산악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재혁과 서진은 동시에 사례가 들려 격하게 기침을 했다. 태준과 아름이 놀라 부모님의 등을 두드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 왜 그래?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상견례는 겨우 끝이 났다. 한정식집 앞에서 양가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설 때 은혜가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사부인. 앞으로 자주 뵈어요. 저희 남편이랑 같은 산악회 다니시면 더 좋을 텐데. 그 순간 재혁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며칠 전 서진이 상견례 끝나고 긴장 풀리면 보자는 의미로 예약 발송해둔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재혁의 스마트워치 화면에 알림창이 떴다. 서진 오늘 밤 우리만의 정상에서 기다릴게요. 재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황급히 손목을 돌려 시계를 가렸지만 그의 바로 옆에서 서 있던 아들 태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아버지의 손목에 머물렀다. 태준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의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재혁과 서진은 각자의 집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강둔치의 인적 드문 주차장에서 만났다. 어제의 단아하고 점잖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미쳤어.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 아들이 내 사위가 되고 내 딸이 당신 며느리가 된다는 게 말이 돼? 서진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재혁의 가슴을 쳤다. 나라고 알았겠어? 당장 이 결혼 엎어야 해. 이건 미친 짓이야. 재혁도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미 양가 허락이 떨어졌고 아이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아무 이유 없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의심의 화살은 곧장 부모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그들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결국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다. 결혼, 그대로 진행시켜. 대신 우린 오늘부로 끝이야. 그냥 완벽한 사돈으로만 지내는 거야. 서로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야. 할 수 있지? 재혁의 제안에 서진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였지만 실은 더 큰 파국으로 달려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것과 같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벽한 사돈 연기를 시작했다. 서로를 김 사장님, 최 사부인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다. 아이들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함께 부동산을 다니면서도 그들은 철저히 공적인 가면을 유지했다. 하지만 같은 차 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향수 냄새, 가구점에서 우연히 스치는 손길은 그들의 심장을 속절없이 흔들었다. 억눌린 욕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형태로 변이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은혜는 남편의 등산복을 정리하다 주머니에서 작은 귀걸이 한쪽을 발견했다. 화려한 자개가 박힌 자신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귀걸이였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서랍에 넣어두었다. 주말 양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예단과 예물을 보러 백화점에 갔다. 최고급 한복 매장에서 은혜는 서진의 귀에 달려있는 귀걸이를 보고 숨을 멈췄다. 남편의 등산복 주머니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귀걸이였다. 어머, 사부인. 귀걸이 참 곱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은혜의 질문에 서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 이거요? 그냥 동네 액세서리 가게에서. 잃어버려서 한쪽밖에 없어요. 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귀를 가렸다. 그 순간 은혜의 머릿속에서 의심이라는 이름의 작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산악회, 등산복 주머니, 똑같은 귀걸이.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한편 아이들은 부모들의 아슬아슬한 관계는 꿈에도 모른 채 행복에 겨워했다. 그들은 부모님들끼리 취미도 같고 사이도 좋은 것 같다며 자신들의 결혼을 더욱 축복받은 것이라 여겼다. 우리 엄마 아빠 두 분이서만 산에 다니시는 게 심심했는데 이제 아버님이랑 아버님 사부인이랑 같이 다니시면 되겠네. 주말에 다 같이 산에 가요. 저희도 따라갈게요. 아름의 해맑은 제안에 재혁과 서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에게 낙원이었던 산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숨겨진 지뢰밭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위험한 하산은 이제 막 가파른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있었다. 다 같이 산에 가자. 딸 최아름의 해맑은 제안은 김재혁과 박서진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어떻게든 그 약속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연기를 펼쳤다. 재혁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냈고 서진은 하필 그날 동창회가 잡혔다며 둘러댔다. 하지만 순진한 아이들과 사돈과 더욱 가까워질 기회에 들뜬 배우자들의 성화에 그들의 핑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결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들이 사랑을 속삭이던 낙원, 북한산 입구에 어색한 조합의 6사람이 모였다. 재혁과 서진은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깍듯하게 김 사장님, 최 사부인이라 부르며 어색한 연기를 펼쳤다. 산행은 시작부터 지뢰밭이었다. 평소라면 재혁의 보폭에 맞춰 가뿐하게 산을 올랐을 서진은 일부러 뒤처져
아내 이은혜의 팔짱을 끼며 수다를 떨었다. 재형 역시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평생 해본 적 없는 정치 이야기를 최진석 교수에게 일부러 말을 걸며 진땀을 뺐다. 어머, 사부인. 정말 산 잘 타시네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산악회에서 제일 잘 타는 여자분이 사부인이래요.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은혜의 순진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진의 심장을 찔렀다. 서진은 얼굴이 화끈거려 애써 웃어 보였다. 문제는 정상에서 터졌다.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다 함께 사진을 찍고 난 뒤 잠시 숨을 돌리던 순간이었다. 아름이 아빠 최 교수에게 물을 건네는 사이 서진은 무심코 재혁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역시 백운의 기상은 여전하네요. 백운은 산악회에서 재혁을 부르던 별명이었다. 둘만 아는 애칭. 재혁은 화들짝 놀라 서진에게 눈치를 줬지만 이미 늦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은혜의 귀에 그 단어가 선명하게 박혔다. 백운이요? 그게 무슨? 아하, 저기 저 백운데. 구름이 멋지게 걸려있길래 저도 모르게. 하. 서진이 황급히 손가락으로 산 정상을 가리키며 둘러댔다. 재혁도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은혜의 눈빛은 이미 가늘어져 있었다. 남편과 사부인을 번갈아 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전에는 없던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집에서 발견했던 정체 모를 귀걸이, 그리고 오늘 들은 둘만 아는 듯한 애칭. 꺼림칙한 기분이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휘감았다. 하산하는 길, 분위기는 더욱 싸늘했다. 재혁과 서진은 입을 닫았고 은혜 역시 말이 없었다. 오직 해맑은 태준과 아름만이 제잘거리며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있었다. 두 젊은 연인은 부모 세대의 추악한 비밀이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에 들이운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홀린 듯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그것,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야겠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상견례가 있던 그날, 남편의 행적.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뽑아 컴퓨터에 꽂았다. 제발. 아니어야 해. 은혜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상견례 당일의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풍경이 펼쳐졌다. 상견례가 끝난 직후 남편 재혁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차 안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리고 박서진이 황급히 차에 올라탔다. 화면은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음성이었다. 미쳤어.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 아들이 내 사위가 되고 내 딸이 당신 며느리가 된다는 게 말이 돼? 나라고 알았겠어? 당장 이 결혼 엎어야 해. 이건 미친 짓이야. 어떻게 엎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동네방네 떠들 거냐고. 결혼 그대로 진행시켜. 대신 우린 오늘부로 끝이야. 그냥 완벽한 사돈으로만 지내는 거야. 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남편과 아들의 장모가 될 여자의 목소리.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두 사람이 단순한 사이가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은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탑이 와르르 붕괴했다. 눈물이 쏟아져야 할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칼날처럼 솟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배신감에 눈뜬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따지고 싶었지만 이성을 붙잡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저 교활한 두 사람이 빠져나갈 빌미만 줄 뿐이다. 완벽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두 사람을 심판하리라. 은혜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가명으로 푸른솔 산악회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올라온 수천 장의 사진들을 밤을 새워가며 뒤지기 시작했다. 단체 사진 속 교묘하게 붙어있는 두 사람.
다른 회원들과 웃고 있지만 서로를 향해 있는 미묘한 시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작년 가을 단풍 산행 단체 사진이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그 사진의 맨 뒷줄. 사람들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혁과 서진이 몰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은혜는 그 부분을 확대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결혼식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매일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어보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은혜의 얼굴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가장 끔찍한 지옥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흥신소 번호를 눌렀다. 제 남편 김재혁 씨의 뒷조사를 의뢰합니다. 상대 여성은 막서진. 제 며느리의 엄마입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주말, 아름의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 날이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걸어 나오는 딸의 모습에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죄책감을 잊고 오직 딸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천사 같네. 사부인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쁜 딸을 떠나보내시면서도 든든한 사위에 또 새로운 아들까지 얻으시는 거잖아요. 함께 자리한 은혜가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은 서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새로운 아들이라는 말은 마치 내 남편을 탐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서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은혜는 흥신소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두 사람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주말 산행이 끝난 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한옥 호텔에서 만났다는 내용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보고서와 함께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선명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펜은 은혜의 손에 들어왔다. 한편 최진석 교수는 서재에서 묵묵히 축사를 쓰고 있었다. 그는 무뚝뚝했지만 딸의 결혼은 그에게도 큰 의미였다. 그는 잠시 서진을 불러 낡은 보석함에서 아내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어머니의 유품, 비취 반지를 꺼냈다. 자네 어머니가 물려주신 걸세. 우리 가문의 며느리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아름이에게 전해주게. 자네가 딸 하나는 흠없이 우리 가문에 먹칠하지 않게 참 잘 키웠어. 서진은 남편의 칭찬과 가문의 상징 앞에서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 반지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결혼식 전날 밤 양가 가족들이 모여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태준과 아름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최 교수 역시 감동에 젖어 묵직한 축복의 말을 건넸다. 마침내 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세상 가장 인자하고 행복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 태준아, 그리고 이제 내 딸이 될 아름아. 너희의 결혼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한다. 그리고 이 엄마가 너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 선물을 준비했단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은혜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지나 정확히 남편 재혁과 사부인 서진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가 마치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보였다.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영상이에요. 제가 밤새워 만들었답니다. 다 함께 보시죠. 태준과 아름은 감동으로 눈가가 촉촉해졌다. 레스토랑의 대형 스크린에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태준과 아름의 갓난아기 시절부터 학창 시절,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기까지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다. 모두가 행복한 미소로 영상에 빠져들었다. 재혁과 서진조차 잠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영상의 클라이맥스. 태준이 아름에게 프로포즈하던 날의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의 행복을 영원히 축복합니다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모두가 박수를 치려는 바로 그 순간 감미롭던 음악이 뚝 끊겼다. 화면이 암전되고 다음 순간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재혁과 서진의 휴대폰 문자 대화창이었다. 글씨는 대형 스크린에 맞춰 소름 끼치도록 크게 확대되어 있었다. 배구님 오늘 산행 최고였어. 당신 정말 들꽃 같더라. 내 사랑 서진 회장님 품이 제 정산인걸요. 하산주 언제쯤 마실 수 있을까요?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애칭과 은어들. 가족들은 경악했고 태준과 아름은 숨을 멈췄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은 푸른솔 산악회 가을 단풍 산행이라는 자막과 함께 사람들 뒤에 숨어 몰래 손을 잡고 있는 재혁과 서진의 확대된 사진이었다. 이어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한옥 호텔 입구. 두 사람이 주위를 살피며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스크린에 펼쳐졌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화면이 암전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만이 레스토랑 전체를 잠식했다. 미쳤어. 어떻게 이런 일이. 당장 이 결혼 엎어야 해. 이건 미친 짓이야. 결혼 그대로 진행시켜. 대신 우린 오늘부로 끝이야. 블랙박스 속 대화가 끝나자 레스토랑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정적을 깬 것은 최진석 교수였다. 그는 와인병을 집어들어 재혁의 머리를 향해 그대로 내리쳤다. 와장창. 붉은 와인이 재혁의 얼굴을 타고 피처럼 흘러내렸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레스토랑은 비명과 고함, 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름은 실신하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태준은 사리가 가득한 눈으로 재혁을 노려보다가 옆에서 울고 있는 아름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뱉었다. 내 어머니 피가 내 몸에도 흐른다고 생각하니 소름 끼치게 역겹다. 그것은 사랑했던 연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언어폭력이었다. 아름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은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찢어진 테이블보로 자신의 구두에 튄 와인을 우아하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재혁과 서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들 인생의 장례식 조의금이기도 하고. 파국의 밤이 지나고 복수는 더욱 잔인한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은혜는 재혁의 물건을 집 밖으로 내던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혁이 목숨처럼 아끼던 등산 장비들, 수십 개의 산을 정복하며 받은 트로피와 기념품들을 거실 한가운데 모아놓고 골프채로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다. 쨍그랑, 퍽, 파열음이 울릴 때마다 그녀는 희열과 함께 자신의 인생이 함께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최진석 교수의 분노는 예술가의 그것처럼 섬세하고 잔혹했다. 그는 서진이 가장 아끼던 명품 드레스와 한복들을 서재 바닥에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벼루에 먹을 갈아 가장 굵은 붓으로 옷 위에 글씨를 썼다. 음부, 가문의 수치. 하얀 실크 위로 검은 글씨가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그 옷들을 사진 찍어 서진의 모든 지인에게 전송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 통보가 아닌 한 인격에 대한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태준과 아름의 마지막 만남은 더욱 처절했다. 그들은 한강 다리가 아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던 텅 빈 예식장에서 만났다. 내가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 옆에 섰다면 난 평생 우리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더러운 정사를 떠올리며 살았겠지. 태준의 말에 아름은 찢어진 웨딩드레스 조각을 그의 얼굴에 던지며 악을 썼다. 닥쳐.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 이제 지렁이가 기어가는 소리보다 역겨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돌아섰다.
평생 아물지 않을 흉터를 서로에게 새긴 채 갈 곳 없이 떠돌던 재혁과 서진은 허름한 모텔에서 만났다. 이성을 잃은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짐승처럼 싸웠다. 그러다 지친 재혁이 습관처럼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서진은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기겁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 손길, 이제 구더기보다 더 징그러워. 한때 서로를 미치게 했던 육체의 끌림마저 추악한 현실 앞에서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져 버렸다. 복수는 이제 법과 돈, 그리고 사회적 권력의 형태로 진화했다. 은혜는 재혁의 회사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모든 주주와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재혁과 서진의 불륜 증거는 물론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재혁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까지 전부 폭로했다. 재혁은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은혜는 남편의 왕국을 빼앗아 그의 눈앞에서 폭파시켜버렸다. 최진석 교수는 서진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사시켰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서진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압력을 넣었다.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심지어 전단지,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막아버렸다. 결국 서진이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자리는 모두가 기피하는 심야 빌딩 청소부였다. 어느 늦은 밤 서진이 VIP 라운지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파티를 즐기던 은혜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은혜는 바닥을 닦는 서진을 벌레 보듯 쳐다보다가 자신의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다. 사부인 아니지. 이젠 그냥 아줌마인가? 바닥에 뭐가 떨어졌네. 깨끗하게 닦아줘요. 서진은 피가 역류하는 모멸감을 느끼며 무릎을 꿇고 그 동전을 향해 걸레를 움직여야만 했다. 재혁은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만신창이가 되었다. 결국 그는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낡은 고시원 골방에서 술로 세월을 보냈다. 서진 역시 일용직을 전전하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찾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끔찍한 흉터였기 때문이다. 파국으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태주는 법원에 친생부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김재혁의 아들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 이태준으로 개명한 것이다. 그는 개명허가 서류 사본을 재혁이 사는 고시원으로 붙였다. 그것은 단순히 연을 끊는 것을 넘어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저주였다. 재혁은 그 서류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름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첫 월급을 타던 날 익명으로 서진의 계좌에 50만 원을 보냈다. 그리고 문자 한 통을 남겼다. 이 돈은 당신을 향한 내 마지막 연민이자 당신이 평생 해야 할 속죄의 시작입니다. 부디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은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마지막 온정이자 가장 단호한 절연 선고였다. 복수의 승자들은 공허했다. 은혜는 되찾은 회사와 집에서 홀로 밥을 먹었다. 아들 태주는 그녀에게 용돈을 붙여올 뿐 더 이상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지 않았다. 최진석 교수는 학계에서 더 높은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텅 빈 서재에서 자신이 갈아버렸던 가족 사진의 잔해를 보며 뒤늦은 회한에 잠겼다. 공공근로로 등산로 쓰레기를 줍던 재혁이 잠시 허리를 펴고 정상 쪽을 바라본다. 그때 반대편에서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은 서진이 낙엽을 쓸며 걸어온다. 초라하고 늙어버린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친다. 그 순간 젊은 등산객들이 와. 정상이다. 하산주 마시러 가자. 라며 밝게 웃으며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간다. 하산주. 한때 그들을 미치게 했던 비밀의 단어. 그 단어가 이제는 비수처럼 날아와 두 사람의 텅 빈 심장을 꿰뚫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다.
그들이 오르려 했던 욕망의 정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그들의 인생은 오직 추락만이 예정된 위험한 하산이었음을 깨닫는다.